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의 가치평가 잠깐 들어가다가 말았었는데 이번 시간에 채권의 가치평가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오면서 그 상환 조건을 액면에 표시해서 발행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채권 표면에 채권은 증권이에요. 증권인데 증권이 뭐냐면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증서, 그걸 증권이라 그래요. 근데 채권도 증권의 한 종류인데 채권 표면에 이런 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가 요러요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는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야.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려오면서 내가 언제 얼마만큼의 금액을 갚겠다. 그래서 뭐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언제 갚겠다라는 걸 명시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야, 증권.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언제 갚을게. 그러면서 돈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그 채권을 들고 나한테 오면은 그 조건에 맞게 내가 돈을 줄게. 라고 적어 놓은 그 증서예요, 증서. 그게 채권인데 어떤 조건들이 적혀 있느냐 하면 채권에 만기가 적혀 있어, 만기. 영어로는 maturity. 그러니까 언제 갚을게. 언제 갚을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자 지급하는 거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다 갚고 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이제 나 다 갚았다 하는 그 마지막 시기 그거를 채권의 만기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구매자로부터 빌려온 돈을 상환 조건에 따라서 모두 갚아서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점 그거를 채권의 만기 maturity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면서 언제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갚을게라고 발행해주는 증서지만 이게 증권이기 때문에 그죠? 요 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채권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판다고 표현을 해요. 채권을 발행해서 팔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채권을 돈을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그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판다. 채권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채권을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파는 거는 형식상으로는 증권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지만 실제로는 채권을 발행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쪽이고 빌려왔다가 나중에 요런 채권에 적혀 있는 조건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갚을게 요런 거고 채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받는 대신에 요런 조건으로 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채권을 사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고 채권을 발행해서 파는 거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그 과정을 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을 빌려오고 돈을 그 빌려주는 건데, 그죠? 채권이라는 증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채권을 사고 파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의 만기라는 거는 채권에 적혀 있는 그 조건대로 채권 발행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온 사람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다 갚고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돈 빌려주고 빌려오는 거래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 그거를 채권의 만기라고 하는데 그게 적혀 있어. 채권의 만기가 채권 표면에 적혀 있다고. 그리고 채권의 액면가라는 게 있어. 액면가. 채권의 액면가는 원금이야, 원금. 그래서 채권 발행자가 채권 구매자로부터 빌려와서 만기에 갚는 그 원금을 채권의 액면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ar value 혹은 face value라고 그래요. par value 혹은 face value. 액면에 적혀 있는 채권의 액면에 적혀 있는 가격이다라고 해서 채권의 액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기에 요만큼 갚겠다. 요만큼 갚겠다 하는 그 원금 부분을 채권의 액면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표시 이자율 또는 액면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 요것도 액면에 적혀 있어. 그래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이자를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그 이자율을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쿠폰 레이트라고 그래. 쿠폰 레이트, 쿠폰 레이트. 매년 연말에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이자 금액을 액면가로 나눈 비율을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 쿠폰 레이트라고 부른다. 쿠폰 레이트라고 부른다. 요걸 왜 쿠폰 레이트라고 하냐면 채권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이 강의에는 그 채권 사진을 안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채권 이렇게 해서 찾아봐요. 찾아보면 증권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 증권박물관에서 아, 채권 견본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고 전시를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검색이 될 거야. 해보면 액면에 보면 발행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발행을 한 채권이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러면서 제일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나와. 뭐 금 일십억 원 정,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고 이렇게 해서 금 일십억 원 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기가 적혀 있어. 만기 뭐 2020 몇 년으로 할까? 2027년 뭐 12월 31일 이렇게 만기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어. 액면 이자율 뭐 10% 이러면은 10억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말에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 채권 밑에 보면 쿠폰이 붙어 있어. 쿠폰이. 그 여러분 뭐 전단지 같은 거 저 피자 가게 같은 데서 돌리는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쿠폰 막 붙어 있잖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뭐 햄버거를 산다거나 그러면은 쿠폰 주잖아요. 그것처럼 채권의 액면 밑에 보면 쿠폰이 쭉 붙어 있어. 그거를 우리말로는 이표라고 그래. 이표. 그 영어로는 그냥 쿠폰이라 그래. 쿠폰인데 그 쿠폰을 보면 매년 말 날짜가 적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 1월 1일자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뭐 5년 만기로 발행을 해가지고 2000 그럼 언제냐? 2022년, 23년, 24년, 3년 만기로 합시다. 3년 만기로 많이 발행을 하니까 2022년 말, 3년 말, 4년 말, 2024년 말이 만기야. 2024년 12월 31일이 만기야. 그러면은 쿠폰이 3개가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뭐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그래 가지고 쿠폰에 그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쿠폰을 하나 똑 떼 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갖다 주면 그죠? 액면 10억 원에 10%에 해당되는 액면 10억 원에 10% 말하니까 1억 원이지. 1억 원을 이자로 나한테 지급을 한다고. 이 쿠폰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그게 이표야, 이표. 이자를 나타내는 표. 영어로는 그냥 쿠폰이야, 쿠폰. 그래서 그 쿠폰의 비율이 얼마냐? 쿠폰을 지급했을 때, 쿠폰을 제시를 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그 이자 지급액이 액면가 대비 몇 퍼센트냐? 라는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쿠폰 레이트라고 불러. 쿠폰 레이트.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 그래서 채권이 있고 채권에는 뭐 발행자, 그다음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발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의 만기 뭐 2024년 12월 31일 그죠? 2024년 12월 3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 매년 말에 이자 지급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자와 함께 원금 금 10억 원 정이라고 돼 있는 그 액면 10억 원을 제시를 하고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소멸이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다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만기, 그죠? 어, 원금을 다 갚고 이자와 원금을 다 갚고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점, 마지막 시점, 그거를 만기, maturity라고 하고, 액면가라는 거는 par value 혹은 face value라고 하는데 원금이야, 원금. 그래서 만기에 원금 요만큼을 갚겠다라는 그 원금을 이야기를 하고, 표시 이자율, 액면 이자율 요거는 액면가의 요만큼 퍼센트만큼을 이자로 매년 말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액면 이자율이야. 쿠폰 레이시고, 실제로 그 채권 밑에 보면 그 쿠폰이 붙어 있어. 그거를 우리말로는 이표라고 한다. 이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발행하는 증권을 채권이라 그래. 채권. 근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채권의 액면은 보통 10억 원 단위로 거래가 돼요. 최소 단위가 10억 원이야. 뭐 물론 더 작은 단위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권의 기본적인 그 거래 단위, 액면가의 그 단위는 10억 원의 배수로 돼 있어. 10억 원의 배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채권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요. 채권 한 장 살려고 그래도 10억 원 있어야 돼. 집을 팔아야 돼.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채권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기업들, 큰 기관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여튼 이런 게 채권이다. 이런 게 채권이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은행이 하던 역할을 이 증권으로 대체한 게 채권이라고 그랬죠. 은행은 돈을, 그러니까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의 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중간에 그 거래를 매개하는 그러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예대 맞은 만큼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이제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면서 증서로 써준 거, 그게 채권이야. 그래서 채권은 은행의 역할을 100% 대체를 하는데, 그죠? 대체를 하면서 뭐가 돼요? 수수료 같은 거를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10억 원의 배수 단위로 이제 액면가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기업을 비롯해서 이제 큰 기관들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요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발행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부가 발행할 수도 있고, 뭐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지방 공기업 같은 데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단체들이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주체가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업만 발행을 하는 건 아닌데, 개인이 발행할 수는 없어. 웬만해서는 개인이 발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기관들은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빌려가지고 이만큼 갚을게. 그러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자금력도 있고 인지도가 있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일반 투자 뭐 누구한테든지 간에 돈을 빌렸는데,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거를 안 갚을 방법이 있나? 삼성전자가 해외로 도망간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나나요? 그죠? 도망갈 리도 없을 뿐더러,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일반 개인이 채권을 발행을 했다. 내가 10억 원짜리 채권을 발행했어. 이런 종이에다 막 적어가지고 10억 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는데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그게 신용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신용도는 높은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절대로 돈이 떼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이 없이도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서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일반 개인이, 그죠? 나 채권 10억 원짜리 발행하겠어.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10억 원 이렇게 해서 금 10억 원 정해서 3년 후를 만기로 해가지고 뭐 매년 말 10%씩 주겠어 이러면서 발행을 하면 누가 사겠어? 그죠? 못 믿는다는 거죠. 걔한테 빌려줬다가 제가 그냥 잠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신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고 은행을 믿고 돈을 빌린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은행은
그 신용 조사를 대신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그러니까 대출 받아 가는 사람들의 신용도를 판단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건데, 개인 간에 만약에 은행 없이 1대1로 채권 발행해가지고 거래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는 저 사람을 못 믿잖아. 저 사람 신용도를 내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고 빌려주는데 그러고도 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중간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대출 받아가는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은행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죠? 은행의 신용도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은행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대출 받으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신용 평가를 하는 거지. 신용 평가를 해가지고 원래 개인 대 개인으로 채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개인이 직접 평가해야 되는 그 신용 평가를 은행이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용도가 있는 이런 기관들 사이에서 주로 채권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야 서로 믿고 저 돈을 주고받을 수 빌리고 빌려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액면가의 단위가 10억 원 단위로 책정이 되는 거야. 어차피 개인은 채권 발행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지도 않고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근데 기관들 간에 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라는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신용평가 자료도 있을 뿐더러, 그죠? 대형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굳이 평가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그 인력들, 그죠? 뭐 재무팀이라던가 아니면 위험관리팀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맡겨가지고 쟤네 조사해봐, 쟤네한테 투자해도 괜찮은지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거래는 기관들 사이에 거래가 주를 이루고, 그래서 액면가 자체가 10억 원의 배수로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개인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개입해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해요. 간접금융.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자하고 자금의 수요자가 서로 궁극적으로 보면 둘이 서로 거래를 하는 건데, 그죠? 근데 서로 모르고 중간에 은행이 개입해 있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자금 거래 방식을 간접금융이라고 그러고, 증권을 통해서 직접 자금의 공급자하고 수요자 사이에 돈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채권처럼 이런 경우를 직접금융이라고 그래요. 직접금융. Indirect finance, direct finance 이렇게 불러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크게 간접금융 시스템과 직접금융 시스템 이 두 종류로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어. 보험사도 마찬가지. 보험사,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모은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냥 갖고 있겠어? 아니지. 굴려야지. 그죠? 굴려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뭐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죠? 이거 모은 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갖고 있는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이러면 이 가치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간접금융이야. 그러니까 돈을 필요로 하는 쪽하고 돈을 공급하는 쪽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들이지. 보험료를 내는 보험 가입자들의 돈이 자금의 공급이 되고, 자금의 수요자는 뭐 다른 투자처들, 보험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그죠? 거기가 자금의 수요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돈이 다른 데로 투자가 되는데 중간에 보험사가 개입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간접 금융이 되겠습니다. 근데 간접 금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름도 어렵네. 버크셔 해서웨이. 그죠? 그런 그 투자사가 있는데 그게 이런 형태야. 보험을 받아가지고 그 모은 기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돈을 불린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 우리나라에는 삼성그룹이 이런 형태로 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대요. 삼성그룹에서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어, 그 당시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많이 발달해 있고 금융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발달해 있으니까 돈을 끌어오는 게 주식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옛날에 삼성그룹 자체가 이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주식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공급받으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돈, 그죠? 창업주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돈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빌려온 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워렌 버핏이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딘가에 투자하는 그죠? 주식 시장이긴 하지만 미국은 주식 시장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삼성생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삼성생명에 보험을 많이 가입을 시킨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보험을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삼성 계열사들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불린 거지. 불려가지고 어 보험 가입자들한테도 보험 뭐 사고가 나거나 뭔가 이제 보험에 약관에 돼 있는 그저 뭐랄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안정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죠? 요거를 자금을 굴려가지고 불린 그 과정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을 만들고 키우고 하는 그 자금 공급원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삼성그룹이야, 삼성그룹. 상당히 머리가 좋았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 증권시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죠? 보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룹 계열사들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자금의 원천으로 삼았던 게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음, 채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 증권시장 그러면 보통 주식만 떠올리게 되고 증권시장이 어떠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보통 주식시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 규모로 보나 그죠? 시장 자체의 규모로 보나 아니면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으로 보나 뭘로 보나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으로 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주식만 이야기를 하느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게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채권 시장이 대체로 주식 시장보다 더 커요. 더 커. 그러니까 증권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뉘는데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야. 소유권 나타내는 증서라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주의 주식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소유권을 100등분 해가지고 주식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의 소유권의 100분의 1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 그러죠.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야, 주인. 그게 주식이야. 그게 주식이고 채권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돈을 빌려오면서 상환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발행한 차용 증서 같은 고러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파생 상품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서 뭐 그 실물 자산들도 있을 거 아니야. 콩이나 커피나 아니면 석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러한 다른 자산들의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요. 파생 상품. 그래서 이 증권은 크게 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증권은 보통 주식이죠.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뭐 활성화돼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주식인데 실제로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채권이 훨씬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 증권 거래소 안에 거래되는 게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 외에서 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그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에 뭔가 이렇게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거래도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래소라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1대1로 A 기업하고 B 기업 사이에 1대1로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한다거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 근데 그 3대 증권 중에서, 증권을 크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 이 채권은 직접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한 축을 담당한다. 그래서 자금을 공급하기,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고, 파생 상품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 위험을 관리한다거나 뭐 하여튼 다른 기능들을 하는 게 파생 상품이고, 이제 자금을 끌어모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끌어모을 때 직접 금융, 그 증권을 통해 가지고 끌어모을 때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요게 자금을 끌어모으는 주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은행에서 빌려오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접 금융,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 같은 그러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의 공급자하고 자금의 수요자가 만나는 그러한 형태의 금융을 간접 금융이라고 그러고, 증권을 매개로 해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돈 거래를 하는 그러한 거래를 직접 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권은 그러한 직접 금융의 거의 한 절반 이상 엄청난 축을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쪽은 직접 금융보다는 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장이 활성화된 그러한 나라들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영미권 나라들은 이제 증권 시장이 더 은행보다는 더 발달해 있는, 더 활성화돼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의 시장 가격과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보통 채권에 대해서 다룰 때 만기는 라지 T 시점으로 삼아. 현재 시점은 스몰 T 시점. 화폐 시간 가치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현재 시점은 스몰 t, 그죠? 타임의 약자인 스몰 t를 쓰고, 만기,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미래 어떤 시점을 라지 t라고 화폐 시간 같이 이야기할 때 나타냈었는데, 채권의 경우에는 그 만기를 라지 t 시점으로 나타내. 그리고 액면가를 f로 나타내. face value. 액면가를 영어로 par value 혹은 face value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face value의 앞글자 f를 따가지고 f로 나타내고, 액면 이자율은 RC로 나타내. coupon rate. 액면 이자율이 영어로 쿠폰 레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쿠폰, 네, 약자인 C를 적어가지고 RC로 나타내요. RC, 쿠폰 레이시. 액면 이자율이 RC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를 상정을 할 거야. 1년에 이게 일반적이야, 사실은. 그 채권 거래나 이런 데서는 이게 일반적인데, 설계하기 나름이야. 1년에 한 번만 이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조건 걸기 나름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채권의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뭐 액면가 10억 원으로 해가지고 만기 3년으로 해가지고 발행한 그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발행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그 채권을 산 다음에 내다 팔 수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사고 파는 그 채권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개인은 뭐 잘 끼지 못하겠죠. 10억 원 단위로 거래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 채권의 가격이 있을 거야. 그죠? 내가 액면가 10억 원이고 만기 3년이고 삼성전자가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인 요거를 삼성전자에서 살 때 마지막에 되돌려받는 금액은 10억 원이지만 중간에 이자 받고 뭐 이래가지고 10억 5천만 원에 내가 샀다. 그죠? 10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중간에 이자를 쭉 받고 마지막에 10억 원 받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10억 5천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요거를 팔라고 내가 10억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요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삼성전자가 발행한 요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는 팔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겠지.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는 10억 5천만 원에 샀으니까 10억 5천만 원에 금방 되팔고 싶지만 아무도 안 살려고 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다 보면 10억 5천만 원보다 내려가겠죠, 가격이. 근데 이곳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내가 살래, 내가 살래 막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더 오르겠지. 웃돈을 주고서라도 저걸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10억 5천만 원에 샀는데 되팔 때는 뭐 12억에 팔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가격, 시장에서 매매되는 그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채권의 가격, BT. B는 본드의 약자야. 채권은 영어로 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BT, T는 현재 시점, 그죠? BT 현재 시점의 가격, BT를 T 시점에서의 채권의 시장 가격, market price라고 부른다. market price. 그러니까 액면가 말고 그 액면에 적혀 있는 만기에 얼마 갚을게라는 거 말고 이 채권을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격을 시장 가격, market price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요 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연간 이자율 RM을 채권의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부른다. market interest rate. 채권은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이 일정하죠. 어떤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만기에 액면가, 내가 채권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만기에 액면가를 발행자로부터 지급받겠지. F라는 금액, 그죠? F라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받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일정해. 받게 되는 그 현금 흐름이 딱 고정돼 있다고. 채권에 적혀 있는 그 조건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현금들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채권의 가격하고 일치를 해야 합당하겠죠. 그죠? 그래야 발행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나 돈을 빌려 오는 사람이나 둘 다 만족을 하겠지. 그죠? 그렇잖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내가 빌려온 만큼 갚을 수 있어야 이만큼 발행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발행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올 거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채권을 삼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만큼 되받을 수 있어야 채권을 살 거 아니야. 그만큼 돈을 주고, 그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죠?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장 가격. BT죠, BT. BT라는 시장 가격을 주고 채권을 사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발생하는 금액은 F, 만기에 받게 되는 액면 금액하고 중간중간에 이자 지급에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매년 말 지급받게 되는데, 요 두 가치가 일치해야죠. 그죠?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시점이 지금 다 다르죠. 그죠? 지금 내가 지불하는 그 채권의 가격은 지금 지불을 하는 거잖아. T 시점, 스몰 T 시점에 지불을 하는 건데,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은 시점이 제각각이야. 그죠? 1년 후, 그 다음에 또 1년 후, 그 다음에 또 1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제각각인데, 그거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 의하면 전부 다 동일 시점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부 다 현재 가치를 구해.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음으로써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그죠? 그게 내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서 받게 되는 금액들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죠.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지, 그죠? 그거랑 내가 지금 지불하는 금액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가 일치해야 나는 이 돈을 주고 요 채권을 살 만한 마음이 생기지, 그죠? 더 크면 더 좋아, 그죠? 지급받는 금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내가 지불하는 채권의 가치 이 가격보다 더 크면 좋아. 더 크면 좋은데 최소한 더 많이 지급하지는 않아야 되겠지, 그죠? 최소한 같아야 되지, 그죠?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내가 더 지불받거나 그걸 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내가 BT라는 금액을 주고 이 채권을 사들일 용의가 있는 거죠. 근데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BT라는 금액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BT라는 금액을 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F 곱하기 RC라는 금액을 매년 말 이 채권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면가 F를 갚는데, 내가 갚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다 계산을 해보면 그게 내가 빌려오는 금액하고 같거나 아니면 내가 덜 지불해야 내가 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릴 이유가 있겠지, 그죠? 최소한 빌려오는 만큼 갚는 거여야 되지. 혹은
빌려온 것보다 적게 갚거나. 그죠? 그래서 빌려오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두 개가 같아야만 거래가 일어날 거야. 왜? 돈을 빌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BT가 이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랄 거고, 그죠? 그죠? 갚는 거보다 내가 빌려오는 게 훨씬 많거나 최소한 같기를 원할 거고, 채권을 삼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빌려주고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 그래서 BT가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하지. 그죠? 그래야 거래를 할 용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두 거래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오는 사람하고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언제뿐이에요? 일치할 때. 그죠? BT하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딱 일치할 때라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죠? 그래야 채권이 발행되고 사고 둘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뭐 나쁘지 않아 좋아 이러면서 빌려준 만큼 내가 돌려받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빌려온 만큼 갚는 거야.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공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다.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때 연간 이자율에 해당되는 그 이자율을 RM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 RM을 뭐라고 그러냐?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요때의 그 연간 이자율 RM을 시장 이자율, Market Interest Rate, Market Interest Rate이어가지고 RM, 마켓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RM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을 들고 있을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과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요 공식에서 연간 이자율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Market Interest Rate.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그죠?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BT가 시장 가격이니까. 그죠?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 BT에 대응하는 시장 그거에 대응하는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BT를 알고 있으면 RM을 구할 수가 있고 RM을 알고 있으면 BT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T하고 RM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RM은 지금 분모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RM이 커지면 BT는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긴 하겠지만 요 조건에서 F는 채권에 적혀 있어. 액면가는 적혀 있고 RC 쿠폰 레이트 액면에 적혀 있어. 그다음에 라지 T 만기가 얼마인지 액면에 적혀 있다고. 다 아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RM을 알면 나머지는 뭐 채권에 적혀 있는 값이기 때문에 RM을 알면 BT를 구할 수가 있고 BT를 알면 RM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 BT에 대응하는 연간 이자율이다. 라고 해서 이 RM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Market Interest Rate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채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할 때 주식 가격을 공시를 하잖아요. 시스템상에. 그죠?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다. 그리고 얼마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장이 끝날 때 마지막 가격을 종가라 그러거든. 끝나는 가격, 종가, closing price. 그래서 시장이 종료될 때 마지막에 형성된 시장 가격을 종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종가가 얼마다 그래서 가격을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채권은 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가격으로 뭐 삼성전자가 10억 원, 그러니까 액면가 10억 원으로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RM 시장 이자율을 공시를 해요. 시장 이자율을 공시한다고.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행을 해놔놓으면 이게 만기라는 게 없거든. 그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거래가 된다고.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 만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을 해놨는데 만기가 지나면 그 채권은 사라진다고. 그죠? 그러고 또 삼성전자가 또 3년 만기짜리 또 10억 원을 또 발행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돼. 그래도 새로운 종목에 또 가격을 또 뭐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번거롭다 이거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얼마든지 간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 그죠? 채권의 이 RM이라는 거는 그 시장 이자율이라는 거는 누가 발행을 했느냐. 채권을 누가 발행을 했느냐. 그리고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리더라도 여러분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 그것처럼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 RM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은행에 가가지고 뭐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거나 할 때 되면 뭐 1년짜리 할래요? 2년짜리 할래요? 3년짜리 할래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기를 몇 년 후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그죠?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이자율이 달라진다. 그죠? 마찬가지로 채권도 누가 발행을 했느냐? 어떤 신용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느냐? 그죠? 누가 발행을 했느냐? 그다음에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RM이 달라지기 때문에 RM을 공시를 해놔 놓으면 그죠?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놔 놓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죠? 알려주면 사람들이 오늘 그러니까 만기가 다르더라도 그죠? 만기가 2024년 12월 31일짜리인 3년짜리 3년 만기 오늘 2022년 1월 1일에 발행을 해서 만기가 3년 후인 2024년 12월 31일인 삼성전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액면가가 10억 원짜리 그러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작년에 2021년 1월 1일에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을 해가지고 만기가 2023년 12월 31일인 채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액면가는 100억 원이야.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얼마다 라는 정보만 있으면 나머지 F나 RC라던가 F라던가 만기 라지티라던가 이런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에 다 나타나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공시되어 있는 RM 값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얼마다라는 요거만 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고받는 정보를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주식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을 공시를 하고 뭐 얼마다 뭐 이렇게 하려면 삼성전자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작년 1월 1일에 발행한 거, 올해 1월 1일에 발행한 거. 작년에 발행을 했더라도 액면가 1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올해 발행을 하더라도 액면가 1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다 다르게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 가격을 공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얼마다. 요거만 이야기를 하면 요 한마디로 끝나잖아. 그죠? 요 시장 이자율 하나만 알려주면 요걸 가지고 개별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때, 그죠? 그 채권이 갖고 있는 나머지 조건들을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공시되어 있는 시장 이자율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얼마다라는 거를 금방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이야.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을 보통 공시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투자자들 사이에. 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딴 게 아니라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려가는 사람이나 합당하게 거래를 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에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 그거를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채권의 가치 평가는 그냥 이 공식이야. 그냥 이 공식. 만기 라지티 시점 액면가가 F, 액면 이자율이 RC이고 시장 이자율이 RM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 스몰 t 시점에서 이 채권의 시장 가격 BT는 이렇게 평가한다. 위에 있는 저 공식하고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데 똑같은 공식인데 저 공식 위에서는 definition 하면서 저 이야기를 한 거는 요 공식에서 RM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 말이고 채권의 가치 평가는 요 공식에서 RM을 알고 있으면 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BT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BT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RM을 구하느냐, 혹은 RM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T를 구하느냐, 요러한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공식은 똑같다. 공식은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오면서 다음과 같은 상환 조건을 액면에 표시해서 발행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부른다. 어, 채권의 만기가 일단 표시가 되고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구매자로부터 빌려온 돈을 상환 조건에 따라서 모두 갚아서 채권이 끝나는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시점을 채권의 만기라고 부른다. maturity. 그다음에 채권의 액면가, 원금이에요, 원금. 만기에 이 금액만큼 갚겠다라는 그 원금, 그거를 채권의 액면가라고 부른다.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구매자로부터 빌려와서 만기에 갚는 그 원금을 채권의 액면가, par value, face value라고 부르고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연말에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액면가 요 비율을 표시 이자율 혹은 액면 이자율, 쿠폰 레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과 이제 누가 발행했는지 당연히 적히겠죠. 그래서 누가 발행자명 누가 발행했느냐와 더불어서 요 주요 세 가지 정보가 채권의 표면에 적혀 있는 고러한 형태로 발행되는 차용 증서, 돈을 내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요만큼 갚을게요 라고 이제 써놓은 증서, 그거를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기 라지티 시점, 액면가가 F, 페이스 밸류의 약자인 F를 쓴다고 그랬죠. 액면 이자율 RC, 쿠폰 레이트의 약자로 RC를 쓴다고 그랬죠. 액면 이자율이 RC인 채권에 대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경우에 시장 가격, BT, 본드의 약자,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하니까 BT, T 시점에서의 시장에서 형성된 이 채권의 가격을 채권의 시장 가격이라고 부른다. BT. 그 다음에 채권의 시장 가격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채권의 시장 가격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왜?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을 사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금액이야. 그리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은 채권을 들고 있음으로써 내가 돌려받는 금액이죠. 내가 빌려준 금액이 BT고 돌려받는 금액이 F하고 매년 말에 발생하는 F 곱하기 RC 요 금액들이잖아.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일 시점인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가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요 공식인데, 그죠? 그래서 BT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게 뭐예요? 만기에 지급되는 액면가 F의 현재 가치지, 그죠? 만기에 지급되는 그 F라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지.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년 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액면가 F 곱하기 액면 이자율 RC, 요게 매년 말에 지급받게 되는 이자 지급액이지. 그놈의 현재 가치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RM의 1승, 1년 후에 발생하는 건 1 플러스 RM의 1승, 요게 현재 가치가 될 거고 2년 후에 발생하는 거는 1 플러스 RM의 제곱, 3년 후에 발생하는 놈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M의 3승 이렇게 돼가지고 만기 라지티 시점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티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놈들 다 더한 거. 그게 이 시그마로 나타내 있는 거죠. 그죠? X 이퀄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그죠?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바는 채권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돌려받게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 그죠? 요 금액하고 채권의 시장 가격인 BT하고 일치해야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많이 빌리고 적게 갚고 싶지, 그죠? 많이 빌리고 적게 갚고 싶어가지고 BT 빌리는 금액, 그죠? 빌려오는 금액, BT가 이제 내가 갚는 금액,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러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겠지, 그죠? BT 쪽이 크거나 같기를 바라는 거고, 채권을 삼으로써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빌려주고 많이 받고 싶지. 그래서 BT 쪽이 작거나 같기를 바래요. 그죠? 조금 빌려주고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죠? BT 쪽이 작거나 같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둘이 서로 일치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등호가 성립하는 수밖에 없지. 그죠? BT하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요 식에서 시장 이자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연간 이자율에 해당되는 저 RM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시장 Market Interest Rate.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주식과는 다르게 채권은 어, 만기와 발행 주체를 명시를 해가지고 이 RM을 공시를 해요. 주식은 삼성전자의 뭐 주가가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주로 발표를 하지만 채권은 가격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그거랑 삼성전자가 발행한 3년 만기 채권의 다른 조건들을 집어넣으면 개별 채권의 시장 가격인 BT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RM만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3년 만기로 발행한 채권의 시장 이자율만 알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개별 채권이 삼성전자가 발행을 했고 만기가 3년짜리고 그럴 경우에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F 이게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간에 F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집어넣고 그죠? 라지 T 빼기 스몰 T가 얼마인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RC가 얼마인지 집어넣으면 이 RM 값을 그 시장에서 공시되는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BT를 언제든지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가격을 공시를 하려고 그러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채권의 가격을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시장 이자율 RM을 공시를 해버리면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RM이라는 것만 공시를 함으로써 그죠? 다른 거를 다 그렇게 복잡하게 공시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로 보통 채권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국고채가 뭐냐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그걸 국고채라고 그러고 일반 회사들이 발행한 그 채권을 이제 회사채라 그래. 회사채 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채 아니고 장기 적출하는 그 사채는 아니고 회사채 혹은 사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IMF 외환위기 1998년 그 이전에는 국고채보다는 회사채 시장이 훨씬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98년 이전에 그 자료를 찾아보면 뉴스나 신문을 찾아보면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오늘의 뭐 증권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보합세를 나타냈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얼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98년이 지나면서 이제 회사채보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이 국고채가 훨씬 국공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오늘 얼마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훨씬 중요한 지표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주가처럼 개별 주식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의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시장 이자율을 알면 채권의 가격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채권의 가치 평가,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거는 그죠? 그냥 이 공식이야.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된다. 채권의 시장 이자율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저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잠깐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해서 연간 이자율로 해서 그죠? 현재 가치 구하는 걸 할인이라 그런다 했지.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면 원래의 가치보다 작아진다 했잖아.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할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그 연간 이자율을 할인율이라 하기도 해요. 할인율.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연간 이자율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할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그 연간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연간 그 시장 이자율, 그 채권의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해서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게 채권의 시장 가치가 된다라는 저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권의 시장 가격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 공식을
시그마 이용해가지고 뭐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 계산기 성능이 좋으면 그냥 계산을 해도 돼. 계산을 해도 되는데 아 저게 특징이 있어. 그 공식을 앞에서 봤던 그죠? 시그마가 나오는 그 공식을 단순화하면 이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뭐가 단순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 요걸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일단은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그죠?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그 공식에서 시그마 부분 있잖아요. 그게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등비급수여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기 전에 등비급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등비급수하고 무한등비급수를 이야기를 했던 게 채권의 가치 평가할 때 이 등비급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계산하는 그 시그마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BT equal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 뒤에 나오는 시그마 부분이 마지막 두 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었죠. 그죠? BT는 채권의 시장 가격은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죠? 마지막에 이제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액면가의 현재 가치지. 그죠?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그다음에 매년 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저 X 대신에 1부터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집어넣어봐. 그러면 X가 1일 경우에는 F 곱 1년 후에 그죠? T 시점에서부터 1년 후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이죠. 그죠? X 대신 1 들어가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잖아.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겠죠. F 곱하기 그거의 현재 가치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지급된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3승이 될 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만기에 제일 마지막 라지 T 시점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의 현재 가치는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시간차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놈들을 다 합친 게 바로 요거지. 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요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걸 풀어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 첫 항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시그마라고 돼 있는 저 부분에서 x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쭉 집어넣으면 그죠? 집어넣어서 더하면 저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이 부분 그죠? 둘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뭐다?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 분의 1인 그죠? 그러한 등비급수다. 그리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 개인. 그죠? 항수는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몇 승 돼 있는 분모에 보면 몇 승 돼 있는 거 저걸 보면 1승, 2승, 3승 해가지고 마지막에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가지. 그래서 항수가 총 라지 t 빼기 스몰 t 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초항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에다가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두 번째 항인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이 되고 그죠? 또 공비인 1 플러스 rm분의 1을 곱하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3승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쭉 가서 마지막 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개인 등비급수다. 등비급수다. 그죠? 그리고 공비하고 초항은 둘 다 0이 아니고 그죠? f 양수지. 그죠? 양수. 액면가 양수고 RC 양수고 RM 양수고 다 양수잖아. 양수 곱한 다음에 양수 1보다 큰 양수로 나눴잖아. 양수지. 0일 수가 없죠. 공비도 마찬가지지. 1 0이 아니죠. 그죠? 1 플러스 RM 양수지. 그죠? 양수 나누기 양수잖아. 그리고 1도 아니야. 공비가 1도 아니야. 그죠? RM은 양수잖아. 1 플러스 양수 하면 1보다 큰 수잖아. 1을 1보다 큰 수로 나누니까 절대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조건에 딱 맞다고. 딱 맞아서 초항이 저거고 공비가 저거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개인 등비급수야.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그 계산 공식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초항,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괄호 닫고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죠? 등비급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뭔 짓을 했느냐 하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1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쓸 수가 있지. 그죠? 그렇잖아. 분수에 뭐 무슨 승 이렇게 되면 분모 분자를 각각 몇 승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분의 1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인데 1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은 1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통분을 하면 그죠? 1은 앞에 있는 1 빼기 1 플러스 RM분의 1 할 때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인 1 저거는 1 플러스 RM분의 1 플러스 RM이지. 그래서 통분된 상태에서 분수를 계산하면 1 플러스 RM 빼기 1이 되니까 분자가 RM이 되고 1 플러스 RM 빼기 1이 되니까 분자가 RM이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RM으로 통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M분의 1 저거는 계산을 해보면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된다. 초등학교 산수, 초등학교 수학.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서로 약분이 되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남아있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저거를 앞으로 뺏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개를 한 거야. 전개를 그냥 대괄호 부분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F 곱하기 RC 그죠? 아이씨 넘어가버렸네.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그 이자 지급이 만약에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기 라지티 시점까지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급된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죠? 1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히 그 대입을 하면 x 대신에 그러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제곱 해가지고 끝없이 계속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항수가 무한대개인 무한등비급수죠. 무한등비급수. 그리고 RM이 양수지. 그죠? 시장 이자율이니까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RM이 양수다.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면 1 플러스 RM은 1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역수로 뒤집으면 그죠? 1보다 큰 수의 역수는 어떻게 됐어요? 0과 1 사이에 있게 되지. 그죠? 1보다 큰 수 예를 들어서 2잖아. 2의 역수는 뭐예요? 2분의 1이지. 0과 1 사이에 오게 되죠. 그죠? 그거에 절대값을 해도 1보다 작겠지. 그래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무한등비급수이기 때문에 공식상 어떻게 돼요?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무한등비급수 계산 공식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그죠? 분모를 그죠? 통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RM분의 RM이고 그러고 나서 분모 분자를 공통인수로 약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이렇게 된다고. 그죠? 요 남아있는 거 약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놈들을 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죠? 방금 봤듯이 이자 지급이 무한히 된다고 했을 때의 그 이자 지급액의 총합은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었어. 그래서 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꿨던 저 BT 공식의 두 번째 항이 정확히 뭐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두 번째 항이 정확히 이자 지급이
라지 t 시점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계속됐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더라. 그죠? 그런 의미더라.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런 게 들어있죠. 그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들어있지. 그리고 요거랑 관련 없는 놈들은 이제 밖으로 빼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부분이 뭐다? 이자 지급이 무한히 계속될 때에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으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변형시켰던 저 공식은 다르게 변형해보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시그마 밖에 나와 있던 놈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불가해. 집어넣어가지고 1 플러스 RM이 공통이니까 그죠? 지수를 그냥 더한 거야. 더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x 이렇게 쓴 거고 그죠?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요 지금 요 경우에 x 이퀄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나 x 이퀄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저 지수 부분을 x로 바꾼 거나 똑같지 그죠? 위에 식에서 x 대신에 1 집어넣은 거나 그죠? 밑에 식에서 x 대신에 t 빼기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나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식에서 2 집어넣은 거나 밑에 식에서 거기서 1 증가한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2 집어넣은 거나 그죠? 완전히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어차피 뒤로 가는 거는 무한히 계속 되는 거니까. 표현만 이렇게 바꾼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이자가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해서 이자에 대해서 현재 가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그게 이 부분이죠. 이자가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을 해서 이자 지급액의 총합을 구하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돼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을 시장 이자율로 그냥 나눈 거야. 그게 영원히 이자 지급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야. 그죠? 거기서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거지. 그죠?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게 바로 지금부터 라지 t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만기까지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는 그 과정, 시그마로 돼 있는 거는 그죠? 요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요런 형태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헷갈리나? 자, 우리가 첫 번째 저 줄에 있는 저 식으로 변형을 했었죠. 그죠? 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변형을 했는데 저놈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항은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저 항은 만기에 발생하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보라색으로 자주색으로 표현된 두 번째 항의 의미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그러니까 매년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을 RM 연간 이자율로 나눈 저 값의 의미는 뭐였어요? 무한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서 살펴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라지 t 시점에 이자 지급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었죠. 그죠? 그 의미고 마지막 항 파란색으로 첫 번째 줄의 마지막 항 파란색으로 표현된 저 항은 뭐다?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값이다. 그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부분 파란색에서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의 의미는 뭐예요? 라지 t 시점을 현재로 삼아서 그 이후로 영원히 발생하는 현금 이자 지급액의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라지 t 시점을 현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이후로 영원히
이자 지급액이 영원히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라지 t 시점에서 그 영원히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이 될 거 아니야. 그놈의 스몰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을 다시 스몰 t 시점까지 할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값을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로 나눈 게 마지막 저항이라는 거지. 그죠?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은 라지 t 시점 현재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고 그놈을 다시 스몰 t 시점의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준 게 바로 저 파란색 마지막 항의 의미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BT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공식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 금액, 액면가의 현재 가치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스몰 t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몰 t 시점에서 1년 후부터 이자가 지급이 되잖아. 그래서 만기 라지 t 시점까지 이자가 지급이 될 텐데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라지 t 시점까지만 이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인 F 곱하기 RC 나누기 RM에서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라지 t 시점까지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은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빼기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의미다. 두 번째 항은 영원히 이자가 지급될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고 세 번째 마지막 항은 라지 t 시점에서 봤을 때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다시 스몰 t 시점으로 할인한 값이죠. 그래서 그걸 빼주면 그러면 그게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 사이에 지급받은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BT라는 거는 저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첫 번째 줄은 저러한 첫 번째 줄을 유도하는 과정은 저렇게 바꾼 과정은 등비급수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형태로 바꿨지만 요거를 무한등비급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이자가 원래는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 사이에 유한히 지급이 되지만 무한히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총합 빼기 라지 t 시점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뺀 거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의미가 되겠다. 다시 해서 채권의 가치 평가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시 할 수 있으려나? 애매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